자, 4월 19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파이썬에서 엑셀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생성된 결과물이 뭐 엑셀에 내용이 많진 않아요. 뭐 이거는 엑셀의 특정 칸에 값을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그 칸에 테두리라던가 글자 색깔, 배경 색깔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샘플들은 뭐 최대한 심플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예제 파일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일단 1교시 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예제는 2교시 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2교시 때 요거 하나만 하면은 좀 분량이 적으니까 2번 파일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때 3, 4번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PDF 파일 상으로는 여기 1번 파일,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페이지 나눠서 갑자기 4번 파일 가졌네. 4번, 3번, 2번 이렇게 파일마다 위에 타이틀 붙어 있으니까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뭐 하나 할 때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설치할 패키지는요,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파이썬으로 CSV가 아니라 실제 XLSX 파일을 다룰 수 있게 해줘요. CSV는 각 칸의 내용밖에 핸들링을 못하지만 얘는 각 칸의 내용과 글자 모양, 배경 색깔, 테두리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시트들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 명령어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껐다 키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껐다 키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패키지 참조 구문에서 에러가 날 경우에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참조해야 될 패키지들입니다.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워크북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엑셀 파일을 신규 생성하는 용도고요. 얘는 기존 파일을 여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칸에 뭔가 꾸며주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오픈파이 엑셀 안에 스타일스라고 하는 하위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패턴 필, 배경 색깔을 단색으로 채우는 거고요. 그라디언트 필,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채우는 거고요. 보더는 테두리, 사이드는 좌우 사이드 설정하는 거, 폰트는 글자 설정, 얼라이먼트는 정렬 설정이에요. 얘네들을 사용해서 칸에 우리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코드가 좀 노가다가 심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중에 이제 실행할 때마다 엑셀 파일을 하나씩 생성을 해요. 실제로 여기 폴더에다가 엑셀 파일 하나씩 만들 건데 그러면은 네. 전지현님 지금 안 들리시나요? 혹시 다른 분들 지금 안 들리세요? 아, 이제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요 밑에 블록부터는 실행할 때마다 실제로 엑셀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로 이 파일을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코드를 또 실행하면은 이 파일이 현재 열려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이 파일을 덮어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매번 파일 닫았다가 또 열고 닫았다 열고 그러려면 좀 귀찮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데이트 타임 모듈을 써서 연어를 10분초로 매번 파일 이름을 새롭게 만들게끔 함수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실행할 때마다 엑셀 파일이 새롭게 하나씩 생기실 거예요. 자, 캘린더는 맨 마지막에 달력 만들기 했었을 거고요. 이 캘린더 패키지는 따로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get excel name이라고 했는데요. %s 놓고요. 확장자 .xlsx. 자, 날짜 처리 모듈에서 현재 시각 가져온 다음에 그 현재 시각을 연어를 10분초 묶어서 문자열로 구성했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 갖다 붙였으니까 매번 실행할 때마다 엑셀 파일이 이제 현재 시각 이름으로 생기겠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도 실행해서 인식시켜 놓을게요. 자, 이제 하나씩 보죠. 엑셀 파일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그냥 빈 파일만 만들고 안에 아무것도 안 낼 거예요. 워크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시고요.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워크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세이브라고 호출하시면서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다 쓰셨으면 마지막에 클로즈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시각 이름으로 이제 파일이 생기죠. 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제 엑셀이 생깁니다. 엑셀을 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시트라고 해서 이름이 지정이 돼요. 근데 이 이름을 내가 임의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 워크북 객체를 통해서 active.title 이라고 한 다음에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실행하면은 시트 이름이 헬로 파이썬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기존에 존재하는 엑셀 파일을 내가 열어서 뭔가 편집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서 파일 네임 파라미터로 엑셀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성 파일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WB 객체는 이후부터 전개되는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자, 한꺼번에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시트 만드는 방법도 좀 다양해요. 자, 엑셀 워크북 객체를 만들어요. 첫 번째 시트는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으니까 이 wb.active라고 해서 첫 번째 활성 시트를 가져옵니다. 얘가 이제 엑셀 파일 하나 만들면서 시트를 하나는 넣어놔요. 그게 액티브예요. 자, 요 시트의 제목 지정하고요. 시트 프로퍼티스.탭 컬러 그리고 색상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빨강이고 초록이고 파랑이거든요. 근데 색상 값을 어떻게 줘야 될지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구글에서 컬러 피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실행 결과를 조금 내리시다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쭉 지정을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헥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숫자 값이 막 실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이 값을 사용하시면은 이게 색상 값이에요. 원래는 샵을 붙여야 되는데 얘는 샵을 빼고 넣더라고요. 근데 아마 붙여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붙여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트에 제목과 배경 색깔을 걸어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필요하시면은 직접 create 시트라는 함수로 직접 추가하시면 돼요.
자, 1, 4분기인데 그 다음에 일부러 3, 4분기 넣었어요. 3, 4분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 시트, 시트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엑셀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1, 4분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 이름 바꾼 거고, 그 옆에 3, 4분기라는 시트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시트고 두 번째 시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롭게 시트를 만드는데 위치를 두 번째 자리로 정해줘요. 그러면은 2, 4분기라는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리로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애는 어떻게 되느냐? 뒤로 밀려요. 그럼 여기까지 실행하면 이제 1, 4분기, 2, 4분기, 그 다음에 3, 4분기라고 시트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본 추가 삽입이었죠. 그 다음 복사입니다. 기존의 시트 하나를 복사해요. 카피 워크 시트.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배경 색깔 바꾸고 이름 바꿨습니다. 복사. 그래서 총 시트 4개가 생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크리에이트 시트만 하실 거예요. 순서대로 추가되니까요. 자, 이 엑셀 객체가 갖고 있는 모든 시트 이름을 확인하시려면 시트 네임스라고 호출하시면요, 그 시트 이름을 전부 이렇게 리스트로 반환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해 볼게요. 얘는 샵을 넣으면 안 되네요. 자, 여기 세 번째 엑셀 파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배경 색깔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필요한 만큼 이제 시트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셀의 값 입력하기입니다. 여기부터 좀 노가다예요. 자, 일단은 여기만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생성된 결과 파일을 보면은 뭐 그렇게 의리의리한 걸 만들진 않았어요. 자, 엑셀 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회전도 돼 있고요. 이렇게 값 넣고 보시면은 여기 밑줄, 뭐 테두리 뭐 이런 것도 지금 좀 적용이 돼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디자인 재주는 없습니다. 코드를 찬찬히 훑어보면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노가다예요. 엑셀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기본 시트를 가져왔어요. 작업은 이 시트 단위로 해요. 오피스가 정품 인증이 안 돼서. 자, 보시면요, 이 엑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액티브라고 하면은 요 활성 시트를 가져온 거예요. 이 활성 시트에서 A1에다가 10을 넣어라, B1에다가 20을 넣어라, C1에다가 30을 넣어라, A2에다가 100을 넣어라, B2에다가 200, C2에다가 300. 아, 귀찮다. 그러면 어펜드 리스트를 주시면 1000, 2000, 3000. 실제로는 이런 걸 더 많이 쓰겠죠.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지정하고 싶다. 그라디언트 필, 스탑,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점점점 변하는 색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색상을 만드신 다음에 A1한테 필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넣으시면은 배경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칠해요. 근데 보통 배경 색깔 같은 경우는 그 단색으로 주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 단색으로 줄 때는 패턴 필, 스타트 컬러 하고서 색상 지정하시고 필 타입 솔리드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B1에다가 색상을 줘라라고 하면 여기도 배경 색깔이 칠해지겠죠. 마이크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 또 안 들리시나요? 방금이요? 아, 이거 엑셀 파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좀 전에 실제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반대쪽 모니터에 엑셀 정품 인증하라고 지금 너무 많이 떠갖고 그거 잡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요 엑셀 칸에 대한 테두리입니다. 씬, 직선이고요. 다티드, 점선이에요. 그리고 선 색깔. 요게 이제 테두리 하나의 모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더라고 만들면서 네모칸이 있으니까 테두리는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4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에는 선 S1, 오른쪽에는 S2, 아래쪽에는 S1, 왼쪽에는 S2. 선을 이렇게 4개를 줘야 돼요. 이게 조금 귀찮아요. 이렇게 테두리 객체를 만든 다음에 A1에다가 테두리를 지정을 한 거죠. 자, 여기 보더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요 값은 좀 많아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위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여기서 나는 설정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들은 그냥 과감히 빼시면 돼요. 글꼴 이름은 맑은 고딕, 글자 크기는 24, 색상, 굵게, 언더라인, 밑줄은 싱글이라고 하면은 밑줄이 글자 수에 맞춰서 적용된대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취소선, 이탈릭, 기울인 꼴 트루, 아웃라인, 배경선 트루. 필요 없는 옵션은 빼시면 돼요. 그냥 글자 모양만, 글자 크기만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옵션을 동시에 다 쓸 일은 없겠죠. 이거 이렇게 이제 다채롭게 해놓은 거는 쓸 수 있는 옵션들을 전부 다 나열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B1의 폰트의 F. 자, 그 다음 정렬. 얼라이먼트, 정렬에 대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호리존탈, 가로 정렬입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버티칼, 세로 정렬입니다. 탑, 센터, 보통. 들여쓰기 1. 엑셀에 보면은 그 셀별로 들여쓰기 설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로테이션, 텍스트 회전인데 45도 돌리라고 했어요. 어지간해서 이거 쓸 일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B1의 정렬을 얘를 넣어라. 자, 지금 얼라이먼트라든지 F라든지 테두리라든지 그라디언트 이런 것들은 지금 미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요 워크시트의 셀에다가 로우 4번째 줄의 첫 번째 칸, 4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이라고 하면은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리스트 0부터 카운트했지만 얘는 1부터 카운트합니다. 1, 2, 3, 4 4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여기에다가 만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코레이션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배경 색깔 그라디언트로 돼 있고 45도 회전돼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속성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 칸마다 따로따로 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들 때 보면은요 이렇게 옵션들만 먼저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반복 돌면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거는 이따가 2교시 예제 보시면 가늠이 되실 거예요. 2교시 예제를 미리 한번 스포를 해드리면은 정품 인증창 뜨기 전에 얼른 보여드려야죠. 네, 이렇게 1월부터 12월 달까지 달력을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한 가지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드로 이렇게 뭔가 파이썬으로 엑셀을 다룰 수 있고 해서 직접 해봤더니 이쯤 되면은 내가 엑셀 직접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날 거면 그냥 엑셀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작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분명히 그 이후만큼 여러분들한테 자유시간을 확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단건이냐 아니면 정기 작업이냐에 따라서 파이썬 도입 여부를 결정하셔야지 무조건 파이썬이 대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일주일마다 해야 되는 업무 보고라던가 아니면은 매일 아침에 해야 되는 내용이라던가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성된 파일 지난 시간에 메일 보내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그걸로 첨부 파일에서 자동으로 딱 소개해 놓으면 그냥 파이썬 돌려놓고 밥 먹으러 가면 되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는 얘가 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달력 만들기는 2교시 때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기능들 천천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시, 네, 2교시는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다음 예제 살펴보기 전에요. 한 가지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시트 생성을 할 때요. 시트 생성할 때 이 번호를 두 번째라고 해서 아까 예제에 이렇게 제가 넣었는데요. 이게 카운트가 0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진짜 두 번째로 넣고 할 경우에는 1이라고 기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코드 상태로 2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의도는 3, 4분기 자리에다가 2, 4분기를 넣고 3, 4분기를 밀어내는 거였는데 인덱스가 하나가 밀려서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1이라고 지정해야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요게 카운트가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따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엑셀 예제입니다. 달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올해 연도에 대한 12달에 대한 달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 객체를 통해서 올해 연도 변수만 뽑아왔고요. 그리고 달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들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거라서 코드가 좀 과하게 길었는데 그 옵션 값들 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타이틀 폰트, 제목 폰트는 맑은 고딕체에 글자 크기 20, 글자 색깔 까만색, 테두리 굵게. 얼라인, 정렬은 가운데 정렬, 가로 정렬 가운데, 세로 정렬 가운데. 제목의 배경 색깔은 단 색깔 채우는 걸로 노란색 배경 색깔 꽉 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폰트, 이름은 맑은 고딕, 글자 크기 16, 까만색. 컨텐트 얼라인은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세로축은 상단 정렬. 전체 테두리의 미디엄 굵기랑 그 다음에 얇은 굵기예요. 보더 스타일 미디엄의 칼라는 까만색, 얘는 얇은 거 까만색. 얘는 중간 굵기고 얘는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일의 이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했고요. 이렇게 미리 디자인에 구성될 요소를 준비한 다음에 반복문 두면서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임포트한 것 중에 보면은요, 이 파이썬 내장 클래스 중에 캘린더라는 애가 있어요. calendar.monthrange라고 하면은 2023년 3월이라고 했을 때 요번 달 달력을 놓고 다시 세팅해 볼게요. 2023년 4월. 자, 4월이라고 했을 때 자, 이 튜플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달에 1일이 토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파이썬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뭐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튜플의 첫 번째 값은 이번 달의 시작 요일을 뜻해요. 두 번째 값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를 뜻해요. 튜플을 리턴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구조분해해서 변수 받는 거 가능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요 코드를 1부터 12 전까지 반복하면서 이 i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12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엑셀 만들고요. 그 다음에 first day와 last day i월에 대해서 구했죠. 자, 일단 시트라는 변수를 논으로 준비해 놓고요. i가 1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시트니까 이 워크북에서 액티브 제목은 i월, 그럼 여기는 1월이 되겠죠? i가 1일 때니까요. 그 밖에는 시트를 추가해야죠. 2부터 12까지는 시트를 추가했겠죠. 자,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시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아까 준비했었던 이 요일 이름을 그냥 통째로 넣어버립니다. 어펜드라고 하면 리스트를 통째로 추가했었죠. 그러니까 시트 12개가 전부 첫 줄에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요일 이름이 쫙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트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라고 쫙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일의 리스트로 반복을 돌아요. 그럼 0부터 6까지죠. J는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0부터 6까지고요. 엑셀 칸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얘가 A1이었는데 이거를 시트.셀이라고 하면서 1-1 이렇게 설정도 가능했었어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이렇게요. 아까 맨 마지막에 추가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이 컬럼 1이라는 게 엑셀에서 A열을 뜻하거든요. 자, 첫 번째 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가 첫 번째 줄이죠. 그리고 1, 2, 3, 4, 5, 6, 7이에요. 반복문은 0부터 6까지니까 이 엑셀 칸에 딱 맞게 하려면은 J 값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1부터 7까지가 되죠. 거기에다가 그럼 요 각각의 칸이 되겠죠. 이 요일의 각각의 칸에다가 로우가 1이고 컬럼이 1인 칸에다가 필 배경 색깔, 아까 제목용 배경 색깔, 폰트 제목용 폰트,
얼라이먼트, 정렬. 그러면은 요만큼 반복 돌면서 배경 색깔과 정렬, 글자를 이런 다 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보통 엑셀 이렇게 만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만들면은 바깥에는 보통 좀 선이 굵어요. 그쵸? 그리고 안은 좀 가늘어요. 자, 그래서 J가 0일 때 여기가 J는 0인데 컬럼 수는 1이죠. 자, 첫 번째 칸은 탑, 보더 미디엄. 위에는 좀 굵게. 보톰, 보더 미디엄. 아래는 좀 굵게. 그리고 레프트, 왼쪽은 굵게. 오른쪽은 안 정했어요. 왜냐면은 이 월요일의 오른쪽 칸이 화요일의 왼쪽 칸하고 똑같으니까 안 정했고요. 그 다음에 J가 맨 마지막 칸이라면 J가 0부터 여기가 6까지인데 렌이라고 하면 7이잖아요. 요일 이름이니까. J가 맨 마지막 칸이라면 상단은 굵게, 아래도 굵게, 오른쪽도 굵게. 나머지 칸은 상단, 미디엄, 굵게, 아래쪽 굵게, 왼쪽하고 오른쪽은 보더 씬, 얇게. 얇게. 이거를 나머지 칸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사이는 다 얇게, 위에는 굵게. 자, 이렇게 해서 요일 칸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요. 자, 이제 날짜를 출력할 건데 1부터 보기 자동 줄바꿈이 없네요. 자, 1부터 엑셀의 각 칸에다가 요 값이 1씩 증가하면서 숫자를 찍을 거예요. 자, 0부터 6까지 반복을 합니다. 왜냐면 한 달은 최대 6주까지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대해서 반복을 주 단위로 반복을 돌 때 반복이 이중으로 되면 바깥에 게 행이고 안쪽 게 열이라 그랬잖아요. 달력에서는 행이 주를 뜻하고 열이 요일을 뜻하죠. 근데 반복이 행에 대해서는 6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한 달은 최대 6주까지밖에 존재를 못해요. 요일은 당연히 7이고요. 자, 첫 번째 줄에는 요일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줄부터 로우가 2고 셀이 컬럼이 1인 칸부터 여기부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반복은 0부터 6까지 시작하는데 요 2라는 위치를 정하려면은 위크 더하기 2를 해야 두 번째 줄부터 들어가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인데 반복은 0, 1, 2 이렇게 가요. 이게 위크 변수예요. 이거는 실제 엑셀의 칸이고요. 근데 요일은 이미 했으니까 이 위크를 여기부터 지정하는 거라고 하면은 위크 변수에 2를 더해야 여기 첫 번째 줄을 뜻할 거예요. 컬럼은 날짜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해야죠. 1씩 시작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칸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S는 이 반복문 안에서 달력 안에 있는 각각의 칸을 쭉 훑어갈 거예요. 나머지 칸들을. 자, 데이가 0이라면 월요일이라면 상단에 얇은 선, 아래쪽에 얇은 선, 왼쪽에 굵은 선. 그 다음에 한 주에서 마지막 날짜라면 오른쪽에 굵은 선, 상단하고 하단은 얇은 선. 나머지는 다 얇은 선. 그러면 이렇게 칸들이 쭉 테두리를 치고 만들어질 거고요. 첫 번째 주에
현재 날짜값, 요 날짜값이 요일값이 이번 달의 시작요일보다 작다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일이 토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일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대한 값을 5라는 값을 퍼스트 데이에다가 저장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 변수는 이 반복문 안에서 출력되는 요일 값이에요. 그래서 첫 위크가 0일 때, 첫 주일 때 요일 값이 이번 달의 시작 요일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이번 달의 날짜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출력할 날짜 값이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보다 작다면,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달력의 값이 존재하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이거를 전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상적인 요일이 들어야 되는 칸에 대해서 셀의 값에다가 데이 밸류를 넣어줘요. 그리고 1 증가해요. 그럼 반복하면서 1, 2, 3, 4 이렇게 반복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칸을 채우면은 이제 마지막에 저장했을 때 12달에 대한 달력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반복문이 하나, 둘, 바깥에까지 있으니까 3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실행했을 때 이제 이렇게 달력이 나와요. 여기에 만약에 요걸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특정 날짜의 어떤 일정을 넣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리스트인데, 몬스는 4월이고, 그 다음에 데이는 19일이다. 그리고 메모 내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래, 내일도 수업이네. 자, 이렇게 두 날짜의 수업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게 이제 스케줄을 가정한 변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날짜를 출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날짜를 출력하고 있죠. 날짜를 출력하면서 미리 준비된 스케줄 데이터를 스캔을 뜹니다. to s in 데이터. 그래서 만약에 s에 몬스, 여기서 말하는 s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예요. 자, 그리고 월은 지금 i고요. 출력되는 날짜 값은 데이 밸류입니다. if 몬스가 i이고 and s의 데이가 데이 밸류와 같다면 s.점 밸류를 추가합니다. s.점 밸류의 밑에다가 역슬래시 n 찍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이죠. s에 메모를 넣어라 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데이터에 따라서 이 파일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아, 몬스를 1로 잡았네. 죄송합니다. 아이요. 아이를 제가 1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틱트 오브젝트 밸류. 위에 코드를 안 건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스케줄 넣는 거랑 그다음에 %d %s 퍼센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value 아, 죄송합니다. S 변수가 겹쳤어요. 여기서 시트를 만들면서 S라고 넣었는데 반복 돌리면서 S라고 또 넣었어요. 제가 이 변수를 D라고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이 생기면서 여기 엑셀 그 각각의 칸에 미리 준비한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식이 되죠. 이걸 칸을 좀 늘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엑셀이 정품 인증이 안 돼서 편집을 못 합니다. 미리 준비된 스케줄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날짜를 출력할 때마다 반복을 찾으면서 월과 날짜가 겹치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제 출력하게끔 한다면 충분히 되고요. 이거를 12달치를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주 단위로 뭔가 처리한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보통 이런 거 이제 주 단위로만 많이 처리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2달 달력 한번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 시간이 벌써 지체가 됐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일단은 나머지 2, 3, 4 예제는 3교시 때 진행할게요. 나머지 예제는 다 짧습니다. 자, 요거 진행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는 제가 그래도 예제 파일이 3개니까 10분만 땡겨서 진행할게요. 8시 5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이제 활용 과정에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주제를 크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가 지금 일반적인 업무에서 쓸 수 있는 메일 발송 처리, 두 번째가 엑셀 다루기인데 여기서는 엑셀을 이제 꾸미기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수집, 흔히 말하는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크롤링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궁극적으로는 엑셀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오늘 우리가 썼었던 그런 스타일의 그 저장, 반복문 돌면서 저장이 쓰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엑셀을 저장할 때 그냥 한 줄의 명령어로 한꺼번에 확 저장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때는 되게 안 이뻐요. 그래서 약간의 뭐 제목행 같은 거 꾸미는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오늘 내용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크게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는 만약에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된다라면 그 수집 데이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처리.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서 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또 엑셀로 만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쭉 스토리 라인을 엮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메일 발송 처리하고 엑셀 다루기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데이터 수집 하는 과정을 이제 다뤄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설치하면은 온라인상의 URL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오늘 예제는 제가 지금 미리 온라인상에 파일 몇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 일단 텍스트 파일이 하나 나와요. 이 파일을 이제 파이썬으로 긁어올 거예요. 주소는 블로그를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꾸미고 있어요. 네, 좀 만들다 말았으니까 이거는 사이트는 뭐 보실 거 없고요. 간단하게 이제 온라인 상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 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또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고요. 일단은 가져오는 것 자체에만 목표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고자 하는 컨텐츠의 URL을 준비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가져올 때 request.get 해갖고 가져올 컨텐츠의 주소를 주시면 이제 결과를 받아오는데요. 자, 이 결과 객체에 스테이터스 코드, 상태 코드라고 하는 숫자 값이 들어있어요. 이 숫자 값이 200일 때는 OK고요. 404일 때는 나파운드예요. 그러면 100% 주소 오타예요. 그 다음에 400번대가 있는데 400번대는 권한 없음이에요. 잘못된 접근, 뭐 권한 없음,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500번대 값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예요. 근데 이 에러라고 하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00번대 값이 뜨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400번하고 500번대는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404 같은 경우는 주소 정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이 아닌 모든 상황은 다 에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200이 아니라면 몇 번 에러가 발생했다. 그리고 리즌이라고 하는 거는 에러에 대한 그 이유를 나타내는 간단한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를 이렇게 좀 임의로 문자열을 바꿔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뭐뭐 에러가 발생함, 리즌이 not found. 굉장히 간단한 에러 메시지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구문이 하나 떴어요. 레이즈라고 하는 구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은 이 정도예요. 프린트. 이렇게 출력하면은 404 에러, not found 에러가 발생함.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raise exception이라는 명령어에다가 메시지를 주면은 요 구문은 단순히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부분이에요. 파이썬 입장에서는 결과 코드가 20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온라인에서 컨텐츠는 가져왔기 때문에 파이썬 입장에서는 에러가 아니에요. 대상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근데 그게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때 raise exception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요 구문을 실행하는 순간 실제로 에러를 발생시켜요. 평상시 같으면 print msg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만 출력하고 말 거였는데 이거를 좀 다른 구문을 써본 거예요. raise exception은 강제로 에러를 만들어내는 구문입니다. 그래야 여기 실행하고 이거 보고서 빨간색이네? 뭐가 잘못됐지? 하고 밑에를 안 실행하죠. 주소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할 거예요. 상태 코드가 이제 200일 테니까. 자, 여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갔다면 가져온 컨텐츠의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r.text로 가져온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인코딩 지정은요, 일단은 UTF-8로 무조건 넣으신 다음에 출력했을 때 한글이 안 깨지면 오케이. 만약에 한글이 깨지면 그때 EUC-KR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 자체가 UTF-8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EUC-KR로 바꿔서 다시 실행하면 한글이 다 깨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 결과에 한글이 이런 식으로 깨지면은 인코딩이 EUC-KR이나 UTF-8 둘 중에 하나를 조절해 가면서 맞추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온 건데요. 제가 주소를 바꿔볼게요. 실제 멀쩡한 웹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의 코드를 가져와요. 이게 뭐냐면은 웹사이트에서 화면 빈 곳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메뉴가 뜹니다. 웹페이지는 소스를 못 감춰요. 파이썬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그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트의 코드 자체를 가져오는 거는 지금 보신 게 거의 다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분석해서 가져오는 거에 굉장히 많은 노가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가져온 내용을 분석하는 거, 추출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뒤로 미루고 일단은 내용을 가져오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자는 게 이번 예제입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콘텐츠가 저렇게 웹페이지 자체인 경우를 HTM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당초 처음부터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접근해서 콘텐츠만 가져가게끔 하려고 만든 형식이 있어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파이썬의 딕셔너리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파이썬에서만 딕셔너리라고 부르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죄다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이렇게 컨텐츠만 목표로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거를 연동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추출할 수 있어요. 얘는 디자인 없이 처음부터 컨텐츠만 뿌리는 게 목표이네요. 오늘 이게 정리가 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주소에 접근을 할 건데요. 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다른 프로그램들로 하여금 주소를 데이터를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제공해주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음 시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요. 실제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제공하는 이런 식의 검색 결과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어요. 일단은 카카오에 접속해서 이미지 검색 결과, 블로그 검색 결과 등등의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제이슨 콘텐츠를 가져오는 건데요. 제가 이미 온라인상에 간단한 제이슨을 하나 올려놨어요. 샘플.json 확장자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리퀘스트 모듈하고요.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내장입니다. 설치하실 필요 없어요.
파이썬 내장 모듈을 통해서 그 가져온 내용을 딕셔너리로 변환할 거예요. 온라인상에 접속해서 컨텐츠 가져오는 코드는 앞으로 계속 거의 웬만하면 똑같습니다. request.get에서 가져온 다음에 혹시 모를 예외 상황에 대비해서 제대로 가져왔는지 검사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텍스트를 출력하면 아까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봤었던 그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이거를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에요. 그냥 프린트 타입 r.text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을 검사해 보면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바꾸기 위해서 json.load라고 하는 함수한테 이 텍스트를 던져주면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바뀝니다. 자, 타입을 출력해 보면은 파이썬 딕셔너리 객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의 name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URL을 통해서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컨텐츠를 가져와요. 가져올 때 request.get이라고 해서 여기다 URL을 줘서 가져와요. 그러면은 가져온 컨텐츠의 형식이 일반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JSON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웹페이지 코드 자체인 HTML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문자열이니까 그냥 출력해서 쓰면 그뿐인데, JSON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로 변환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구조화가 가능해지고요. HTML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을 걷어내고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추출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컨텐츠 추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작업이 거의 다예요. 컨텐츠 추출하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BS4라고 하는 모듈을 또 알려드리게 돼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쉬운 이 JSON이라고 하는 요 형태에 먼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좀 간단한 JSON 파일을 가져왔고요. 이제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같은 주소에서 확장자만 또 바꿔서요. simple.txt는 메모장 sample.txt는 메모장 파일이었고, sample.json은 JSON 파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sample.png입니다. 제가 온라인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 하나 넣어놨어요. 자, 이 파일은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져와서 뭐 출력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져와서 텍스트도 아니에요. 바이너리 형태로 컴퓨터에 써야 돼요. 오픈 함수로 컴퓨터에다 기록을 시켜야 돼요. 자, 리퀘스트 모듈 가져오고요. 온라인상의 주소인데 확장자가 png입니다. 이미지죠. 자, request.get 하고 가져오면서 텍스트가 아닙니다. 텍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져올 때 스트림 트로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이 컨텐츠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컴퓨터에 바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 저장하는 코드는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자, 접속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상태를 체크합니다.
요 에러 상황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코드 실행시켰는데 정말 우연찮게 누가 지나가다가 랜선을 뽑아버렸다. 그 경우도 여기에 걸려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모듈을 참조하고 URL 변수 측정하고 일단 가져와 봅니다. 에러 안 났네요. 자, 가져온 내용을요, 오픈 함수로 sample.png라는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W, read, A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봤는데, 이거는 메모장으로 열리는 텍스트 형식일 때고요. 오늘은 그림이잖아요. 이미지 파일, PDF 파일, 엑셀 파일 등등등등. 그런 것들은 바이너리 모드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인코딩 안 내셔도 됩니다. 바이너리 모드는 인코딩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f.write 이때 기록되는 거는 가져온 컨텐츠의 raw.read입니다. 기계어를 직접 추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자, 컴퓨터에 sample.png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실제로 저장이 됩니다. 뭐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만한 게 없나? 아무거나. 자, 지금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임의로 제가 주소를 복사했는데요. 여기 URL 값을 구글에서 검색한 주소로 바꾸치기 하고, 같은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제 sample2.png라고 바꿔볼게요. 얘는 확장자가 JPG네요. JPG.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검색한 이미지도 다운로드 되고요. 이게 꼭 그 이미지 파일일 필요는 없어요. 어디선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됐네요. 자,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PPT 파일에 대한 주소를 하나 복사했는데요. 주소가 좀 지저분하네요. 확장자가 어쨌건 pptx고요. 저장할 파일의 이름도 pptx로 바꿀게요. 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의 종류를 안 가리고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PPT 양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온라인상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주소들만 리스트 같은 걸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 코드로 반복 돌면서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싹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컨텐츠의 이 주소조차도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으로 수집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HTTP 클라이언트 이 기술의 총칭 이름이 HTTP 클라이언트예요.
혹은 HTTP 통신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노가다가 심해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늘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이 지금 3개니까 개당 한 5에서 10분 정도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40에서 45분쯤에 끝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봤던 내용 중에 제이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영화진흥원하고 카카오 API 연동, 그리고 HTML에서 컨텐츠 가져오는 실제 웹사이트 크롤링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남은 시간에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완료되신 분들은 40분 이후에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